안녕하세요. 헤빌리지 융합치유연구소 소장 김동문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한 주간 맹렬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어르신들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 이거 끝나고 이어지는 강의 시간에는 음악치료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노인 음악치료를 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실제 사례를 한번 또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영상을 20몇 분 이렇게 보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끝까지 다 보신 분이 아마 계시겠죠? 어쨌든 저는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칼을 빼들었으면 썩은 무라도 잘라야죠. 제가 또 사서구성을 한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이렇게 또 영상을 찍어 놓으면 두고두고 또 저에게나 또 음악치료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피곤하지만 또 이렇게 집에 와서 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집사람은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고 저는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책을 소개를 해 드렸었죠. 이 음악치료에 관련된 기본 결론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는 이제 음악치료학 3판이라는 책이고, 다른 하나는 음악치료 핸드북이라는 책입니다. 이 두 가지 책을 같이 보시게 되어지면 음악치료에 관해서 웬만한 이해를 또 도울 수가 있고 또 꽤 전문적인 지식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강의를 주로 이 책을 토대로 해서 준비를 했었고요. 또 중간중간에 또 같이 참조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적어도 이제 음악 치료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책들을 또 기본적으로 꼭 보셔야만 하는 그 책들입니다. 지난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음악 치료는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악기를 그냥 연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음악 안에서 몸과 마음과 또 정신적으로 또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을 기능을 유지하거나 또 기능을 증진시켜야 될 이런 것이 바로 음악 치료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또 음악적인 실력이라 할지라도 그 나의 음악적 실력을 어떻게 참여하는 참여자들에게 치료에 도움이 되게끔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습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몇 주간 정도는 이거 진짜 공부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저렇게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말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적게 하는 겁니다.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을 밟게 되어지면 더 많은 것들을 또 더 많은 이론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여기는 석사 박사 과정이 아닙니다만 그래도 제가 공부를 해본 사람으로서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또 이론을 알아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대화를 할 때에도 또 기본적으로 음악적인 전문성이, 음악 치료적인 전문적인 이런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그리고 실제로 또 이런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어떤 이런 클라이언트를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딱 머리에 딱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왕 시작한 거 좀 지겹더라도 좀 계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음악치료학의 그 제2장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음악치료의 그 역사에 대해서 이제 다룰 거예요. 모든 분야가 다 그렇지만 일단 한 분야를 알기 위해서는 그 분야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역사를 살펴보게 되어질 터인데 꽤 흥미로운 내용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음악의 기원이 언제라고 보세요? 혹은 또 음악 치료의 기원은 언제라고 보세요? 먼저 음악 치료 역사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고 넘어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음악 치료가 이 전문 분야로 자리를 잡은 시기를 보면 뭐 한 6, 70년? 뭐 반세기를 이제 넘어선 이런 시점에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렇지만 음악이 치료의 도구로 활용되기 시작한 때는 이 원시 시대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잖아요. 물론 목사라고 해서 다 뭐 음악적으로 깊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제가 성경에서 음악이 언제 나오는가를 이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어느 시점부터 이제 음악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다윗을 말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성경에는 음악이 사용되어진 게 창세기 4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이제 가인이 에녹성을 쌓지 않습니까? 그 에녹성에 살면서 가인의 후손들이 목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또 뭐 음악의 조상이 되었고, 또 청동기를 사용하는 이런 그 조상이 되었고, 그래서 이 가인의 도시 건설 이후에 이 자본주의 문명이 드러나고, 또 문화 문명, 즉 음악이 처음으로 시작되어지는 이런 예술 문명이 드러나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과학 문명, 즉 금속 문명이 이 창세기 4장 가인의 성에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성경이 아니라도 다양한 이런 역사서들을 보게 되어지면 원시 시대부터 음악이 사용되었고, 또 그것이 단지 음악을 넘어서 음악 치료로 활용되어진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원시 시대 때부터. 그러면 이제 음악 치료가 이 병원 내에서 전문 치료 분야로 자리 잡게 되어진 배경이 있는데요. 병원 내에서 전문 치료 분야. 사실 우리가 병원 혹은 뭐 의학, 의료 이런 이 분야는 정말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들의 이제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분들은 또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리치료, 뭐 음악치료, 또 이런 그 미술치료 뭐 등등의 이런 분야를 치료로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하는 뭐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걸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이 음악 치료가 병원 내에서 전문 치료 분야로 자리 잡게 된 배경은 음악 치료가 단지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고 창의적인 것을 넘어서 음악은 그렇지만 치료는 과학이고 또 객관적이고 또 재현성이 있는 그런 분야다 보니까 이 음악 치료는 제가 과학이라는 말을 이제 들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치료적 과정이 과학적 접근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혹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음악 치료 그 과정이 과학적인 접근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차츰차츰 이제 아시게 되겠죠. 그래서 음악이 치료의 도구로 활용된 것은 이제 원시 시대지만, 정말 음악 치료가 다른 전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전문 분야로 자리 잡은 시기는 뭐 기껏했자 뭐 70년, 50년에서 70년 그 사이에 이렇게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음악 치료가 이제 병원에서 전문 치료 분야로 자리 잡게 되어진 배경은 바로 음악 치료가
과학적인 접근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역사를 살펴보게 되어지면요. 첫 번째는 이제 고대에서부터 이제 19세기 말, 즉 고대에서 19세기 말을 한 뭉텅이로 이렇게 묶어서 이해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20세기 들어와서 20세기, 21세기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음악이 치료 혹은 그 회복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진 것은 바로 인류 문명의 시작부터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 근대 이전에는 질병의 원인을 이 사람 자신과 또 환경에서 찾았대요. 그래서 바로 이 문명을 통해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 질병 문제도 해결하려고 했었던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근대 이후에 들어와서는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질병 이해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현대 의학의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의 사회적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사회의 가치와 갈등, 필요, 이런 부분들이 음악에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뭐 사회를 이렇게, 뭐 동네 사람들끼리 뭔가 좀 뭐 일을 해야 되는데, 다 생각이 있으니까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사회를 한 마음으로, 사람 한 마음으로 묶어서 어떤 뭐 사명을, 어떤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또 힘을 하나로 묶고 또 사회가 재미있는 사회가 되기 위한 이런 필요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음악에 이제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도 아주 옛날부터 뭐 노동요라든가,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을 때 뭐 지신 밟기, 또 우리 누나들 어머니들 강강술래 하는 것도 이제 봤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이 사회적 기능에 이제 속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아니, 음악의 이제 기능적인 역할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술을 통한 인류 문명의 발전을 꾀할 이런 그 역할을 이제 한다는 거죠. 뭐 동물들도 다 지능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가장 높은 단계의 고등동물로서 현재 삶의 안주를 했더라면 이미 인류도 이제 멸망을 했겠죠.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고 이런 욕구와 또 이런 그 창의적인 기능이 선천적으로 위로부터 주어진 그런 요소들이 이제 있고 하다 보니까 인류 예술을 통해서 인류 문명을 이제 발전시키는 이런 역할도 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음악의 기능적 역할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음악과 의학은 문화 속의 사회적인 현상 중 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가 이제 있다는 거예요. 별도로 뭐 존재하기보다는 사회적인 문화 속의 사회적인 현상 중에 한 부분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고대 그 음악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음악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고대 음악인의 역할은 또 무엇이었을까 한번 볼까요? 음악인의 개성이 그 종족이 나타내는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김동문 목사가 음악을 한다. 그러면 그 김동문이라는 사람의 그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그 종족 전체에 이제 드러나는 거죠. 또 중요한 역할과
영향력 행사를 한 겁니다. 사실 고대 때는요, 음악인이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또 정치적인 권력가 역할을 했습니다. 짱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고대 하면 제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로 다 제사 의식이 있는데 그 모든 이런 의식과 예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음악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음악이 주도적으로 될 수밖에, 음악인이 주도적으로 끌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음악인 그 자체가 그 민족을 상징하고 그 사회를 상징하는 이런 그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국사책에서 역사책에서 배웠듯이 이제 토템 문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토템 문화의 부족에게 특히 중요하게 취급된 이유는 이 집단의 정신이 질병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집단의 정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개인이 병원에 가고 그러지만 이 고대 사회 때는 한 사람이 이제 병이 들었다. 그건 집단이 함께해서 뭐 구슬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그렇게 접근을 했었죠. 어쨌든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어떤 환자를 놓고 치료를 할 때 그 개인 대 개인의 접근이 아니고 한 개인을 놓고 집단이 음악 안에서 이렇게 뭉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원시 부족들이 질병을 치료하는데 음악을 활용을 했는가 하면, 이유는 질병에 대한 신비적이며 종교적인 철학과 맞물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병은 그냥 생물학적인 이런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이겁니다. 누가 병이 걸리면 마귀 때문에, 귀신 때문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뭐 가톨릭을 비롯해서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많은 그 이교도적인 모습으로 또 이단적인 모습을 많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음악이 질병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그 이유는 질병이 신비적이며 종교적인 철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질병을 지금도 그렇게 마귀가 주는 것으로 뭐 또 귀신 주는 이렇게 일을 해서 마귀를 쫓아내서 질병 치료를 한다, 이런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직까지도 그 의식이 원시 사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과 이집트, 뭐 바벨론, 이집트, 세계 뭐 오늘날의 미국, 뭐 중국, 이 정도로 강대국 있지 않습니까?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과 이집트가 이제 문명을 이제 발달시키죠. 그런데 이때부터 이 질병 치료는 마법적인 것에서 종교적인 것으로 이제 모양이 이제 바뀝니다. 예, 모든 질병은, 그러니까 결국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제사장은 곧 치료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질병이 신에게서 왔다고 이제 믿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는데 그 암이 온 거는 그 속에서 내가 암이란 질환을 알게 됨으로써 이 신의 뜻이 무엇인가, 신의 의도를 발견하고 또 해석하고 해석하는 인물을 가지고 이제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고 또 치료사였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이거죠. 내가 이렇게 병이 들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를 해서 다쳤어요. 그러면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이 당시에 이 바벨론과 이집트 문명 그 시기에 질환이 영적인 부분, 종교적인 부분으로 이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스, 그러니까 황금기에 접어들게 되어지면 이때부터 이제 건강과 질병의 근본을 해석하는 시도가 이제 의학에 대한 이성적인 시스템에 이제 비롯됐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건강과 질병의 그 근본적인 그 요인들을 이성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려는 이런 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이 그리스 시대는 이성이 그 신비주의적인 쪽에서 이성의 발달로 막 이제 발전하기 시작한 그런 때였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그리스 이제 철학이 이제 나오게 이제 된 거고요. 이때 질병을 이성과 신비와의 양면으로 병행해서 혼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 앞 시대에는 오로지 이제 종교적인 이런 입장에서 해석을 했었으면 이제는 종교적인 것과 또 이제 이성적인 영역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이제 해석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시대의 의사는 음악을 치료의 부속물로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신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의식에서는 음악을 치료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의사가 오늘날의 그 과학적인 이런 처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음악을 약으로 혹은 뭐 어쨌든 치료 수단으로 이렇게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용이 음악을 통해서 신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그런 역할. 오늘날 만약에 의사가 그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나겠죠. 뭐 종교의 힘도 이렇게 종교적인 생각으로만 이렇게 어떤 환자를 종교적 치료 이것도 역시도 큰 문제가 되겠죠. 그리스 철학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철학자들은 주로 질병을 질서의 상실에서 봤습니다. 질서를 잃어버림으로써 질병이 간다는 거예요. 육체의 질서가 됐건 영의 질서가 됐건 아니면 영혼과 육체의 조화되는 데 질서가 있는데 그런 질서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질병이 왔고 그래서 질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육체와 영혼 사이의 질서를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거예요. 뭐 이 부분은 뭐 오늘날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좀 잘 뭐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뭐 오늘날에도 그냥 우리가 그 의학으로서만 접근하면 내 가슴 속에 병이 생겼다. 그럼 그걸 순전히 물리적인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이제 의학이지만 이 결국 의학도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는 결국 신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하자고 이제 그러고 어쨌든 그런 육체와 영혼 사이의 질서가 무너져서 질병이 생긴다. 이것도 뭐 합리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은 질병과 음악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는 데는 음악이 당연히 쓰일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또 그리스 철학자들은 음악이 사람의 인격과 품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얼핏 떠오르겠지 않습니까? 뭐 헤비 메탈이나 이런 뭐 랩이나 이런 소위 이런 음악들은 사람에게 해롭고 클래식이라든가 이런 음악들은 또 사람에게 유익하다. 이런 이분적으로 우리가 말을 많이 해왔거든요. 아직도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종교인들 사이에서.
어쨌든 이 그리스 철학자들 사이에 음악이 사람의 인격과 품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철학자들 입장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플라톤, 뭐 좀 들어보셨죠? 플라톤, 플랑크톤이 아니고 플라톤. 플라톤은 음악의 사용을 국가가 통제해야 한다고 했었어요. 음악이 사람을 미치게도 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도 하고 또 음악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사회를 또 합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음악은 국가가 통제해야 된다는 이런 엄청난 말을 했었어요. 제 말이 아니고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다음에 이제 아에스클레피우스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정서 장애인에게 뭐 감정의 기복이 심한 요즘 말하면 뭐 충동 조절 장애나 우울증이나 뭐 정동 장애나 뭐 바이퍼 양극성 장애라든가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정신과 심리, 마음 참 구분이 지금 애매하고 그러는데 이런 정서 장애인에게 음악과 하모니를 처방을 했다. 뭐 음악에는 멜로디가 있고 또 화음이 있고 또 리듬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서 장애인에게는 음악적 하모니, 음악적 하모니 이 요소를 이제 정서 장애를 치료하는데 이렇게 처방했다는 얘기예요. 뭐 피타고라스, 아니 피타고라스는 우리가 수학자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수학자랑 음악이랑 무슨 상관이냐? 수학은 과학이고 또 음악은 또 예술인데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음악은 철저하게 수학적이라고 합니다. 뭐 화성도 뭐 몇 도 이런 식으로 나누고 하여튼 그래서 악보도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우리는 도레미파솔라시 하지만은 또 뭐 C, D, E, F, G, A, B 하고 또 뭐 1, 2, 3 뭐 숫자 표현하기도 그러는데 어쨌든 이 피타고라스는 음악과 수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 숫자를 이해하는 것이 모든 정신적, 육체적 세계를 이해하는 그 열쇠다. 음악과 리듬 체계는 숫자에 의해 정리되어 우주의 조화를 이제 증거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것, 또 건강은 육체와 마음이 조화된 하모니에 의존하고 또 음악은 사람들에게 카타르시스를 가져다 준다. 뭐 수학자답지 않은 이런 그 말을 했다는데 중요한 것은 음악과 수학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피타고라스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타고라스 하면 단지 뭐 수학의 아버지 이걸 넘어서 아니야. 피타고라스는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서 그리고 음악과 수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했대. 이렇게 말을 해도 좀 아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또 이런 철학자가 있었죠. 별 사람이 다 나오네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정치학이라는 책에서 음악은 영혼의 감정이나 상태와 반대되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성격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자, 잘 들으세요. 어떤 감정을 모방하는 음악을 들으면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된다. 슬픈 음악을 들으면 슬픈 감정이 생기고 즐거운 음악을 들으면 즐거운 감정이 생기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미천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음악을 습관적으로 들으면 그 사람의 성격과 모습도 미천한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모습도 닮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뭐 클래식이 고상하다,
현대 대중음악 미처 절대 구분 짓지 않습니다. 음악 치료를 하게 되면 주로 클래식보다도 일반 대중음악을 더 많이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귀하고 이것은 천하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딱 잘라버리면 뭐 꼼짝 못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음악의 성격에 따라 사람의 성격도 닮아가게 되어진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또 음악의 힘이 인간의 도덕성에 영향을 미친대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중세시대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면 중세시대에는 소위 이제 혁명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고대와 이제 근대를 연결해주는 그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기독교가 참 큰 역할을 했는데요. 기독교는 질병에 대한 사회의 태도에 혁명적,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물하고 먹고 마실게요. 이런 겁니다. 환자를 누가 보살피느냐? 환자를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도 참여해서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 오늘날 어떻게 생각하면 의료보험 제도라든가 이런 노인장 요양보험 제도라든가 혹은 장애인 관련 이런 그 복지법이라든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런 그 국가가 제도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이 기독교에서 그 유래를 이제 찾아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때 혁명기로서 기독교는 질병에 대한 사회의 태도에 혁명적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 환자를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도 참여를 해서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계가 뭐냐 그러면 질병은 죄에 대한 형벌이다. 이걸 우리가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다라고 이렇게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음악치료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음악치료는 과학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역시 음악치료적으로 봤을 때 질병은 죄에 대한 형벌로 받아들였다. 이 부분은 음악치료학적인 관점에서 의학적인 관점에서 완전히 수용할 수 없는 이런 그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때 정신질환은 이제 마귀와 관련된 질병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정신질환 같은 경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현병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이런 정신질환이 어떻게 귀신 들려서 그럴까요? 자, 어쨌든 중세시대 때는 정신질환은 귀신 들려서 그렇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아주 잔혹한 방법을 동원을 했습니다. 가톨릭에는 사제 중에 퇴마사가 있죠. 마귀를 물리치는. 그 역사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끔찍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퇴마사까지 두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정신질환을 마귀와 연결시켰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이때 또 이제 뭐 황제라든가 높은 사람이 이렇게 질병에 걸렸을 때 일단은 뭐 병에 걸리면 아프잖아요. 몸과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질병에서 오는 고통을 감소시켜주고 또 뭐 꾸물꾸물한 기분을, 우울한 기분을, 기분 전환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궁중음악사들이 작곡하여 연주를 하고 또 막 광적인 음악과 이런 춤을 통해서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했대요. 사실 우리가 클래식 음악으로 하는 것들
그 내용을 보면 오늘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이 많죠. 뭐 모차르트나 뭐 베토벤이나 뭐 이런 유명한 이런 중세 시대의 클래식 음악계의 거장들 사실 거의 대부분이 궁중에서 음악을 했었던 이런 사람들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뭐 이렇게 되면 또 클래식 전공하신 분들은 뭐야 하고 또 이렇게 언짢아하실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근데 이 당시 중세 시대에 음악의 용도가 귀족이 높은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그 고통을 감수시키고 또 그 질병을 이기하기 위해서 음악을 만들어서 연주하고 했다라는 거,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와서 이때는 이제 해부학이 발달하게 되어집니다. 해부학이 발달되면서 이제 의학의 과학적 접근이 이루어집니다. 과학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이때 생리학에서 병리학적 방법이 발달하기 시작했대요. 18세기에 들어와서 뭐 생리학 어쩌고 병리학적 뭐 어떻고 저도 사실 머리 아파요. 그냥 역사적으로 이렇다 이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이제 뭐 임상의학, 우리도 이제 보통 저도 자격증명이 임상음악가라고 하는데, 우리 임상이라는 용어는 뭐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의료와 관련해서, 의학과 관련해서, 뭐 병원과 관련해서 우리 임상이라는 말을 쓰고 이제 그러는데, 이때 19세기 초에 임상의학이 이제 발달하게 되어지고요. 음악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도 이 시기래요. 또 전염병에 저항할 정서를 형성하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감정을 고양시키는데 이때 음악이 사용됐대요. 음악이 질병도 예방을 하고 또 전염병이 퍼졌을 때 그 전염병에 저항할 정서를 형성하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감정을 고양시키는 데 사용되었다. 이건 뭐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적용시킬 수가 있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코로나 레드에 접어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막 우울해 있다가 그 우울에 폭발하고 분노를 누르고 있다가 분노를 이제 폭발하는 이런 조짐들이 사실 이제 있는데, 이런 코로나 시대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나는 진짜 열받는 게, 정치인들은 선거 때가 되면 지들은 다 사람들 군대처럼 뭐고 하면서, 왜 국민들은 뭐 2인 이상 모이지 말라, 4인 이상 모이지 말라, 낮에는 4인, 저녁에 2인. 나 이게 웃기는 짬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 코로나 가운데서 어떻게 서로 건강하게 살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야지. 국민들은 손발 딱 묶어놓고 지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뭐예요? 코로나 블루에서 코로나 레드로 진입을 하려는 사전 징후예요, 이런 게. 어쨌든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이 사회의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게 하는 이런 접근도 오늘날 참 필요하다,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르네상스 시대에 했다는 거예요. 이제 바로크 시대, 18세기 중엽 바로크 시대로 들어가면 이제 음악이 이제 정서론으로 이어지는데, 이 커처라는 사람은요, 그 기질과 그 정서에 관한 학설을 세우는데 이제 공헌했어요. 우리가 흔히 네 가지 그 기질론을 아시죠? 우울한 사람, 다혈질 사람, 담즙질 사람, 점액질 사람,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우울한 사람은 근엄하고 또 딱딱하고 또 화성적으로 슬픈 감정을 자아내는
이런 음악을 선호를 한대요. 한번 나는 어느 기질인가 잘 보세요. 우울질의 사람은 근엄하고 딱딱하고 화성적으로 슬픈 감정을 자극시키는 이런 음악을 좋아하고요. 다음에 다혈질 사람은 무도 음악, 춤추게 하는, 저도 춤추게 만드는 이런 무도 음악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음악이 피를 동요시키기 때문에 그렇대요.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저도 왕년에 고고 클럽도 가고요, 디스코 클럽도 가고 나이트 클럽도 다녔었거든요. 아주 옛날에. 그런 데는 일단은 소리 자체가 가슴 팡팡팡 칠 정도로 아주 강렬하지 않습니까? 정말 피를 끓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음악은 우울질의 사람은 안 좋아하죠. 다혈질의 사람은 그런 음악을 좋아하는 특성이 있고, 다음에 담즙질 사람은 격정적 화성을 좋아한다. 아주 이런 격정적인 이런 그 화성을 좋아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부푼 담즙을 요동시킨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점액질 사람은 냉담한 성격이 여성의 음성에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냉담한 성격의 사람, 여자가 이렇게 막 여성 특유의 이런 말을 하면 그 음성에 혹 하고 넘어가기 이제 쉽다라는 그런 건데, 그 이유는 여성의 높은 음역의 소리가 점액질에 부드럽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래요. 커처런 사람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어쨌든 사실 이제 우리가 보면 우울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 진단할 수가 있죠. 또 기본적으로 성격이 밝고 쾌활한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음악도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나는 어떤 기질의 사람인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통해서 나를 살펴볼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겠죠. 이제 아그리파는 사성부를 소위 사부 합창 이런 걸 우주적인 요소와 결부를 이제 시켰대요. 그래서 베이스는 땅을 나타내고, 테너는 이제 물을 나타내고, 알토는 공기를, 소프라노는 불을. 땅, 물, 공기, 불. 이런 것들이 우주적인 대표적인 요소이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룰 때 세상이 질서를 회복하고 어쨌든 살기 좋은 이런 우주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던 것 같아요. 도리안 모드, 프리지안 모드, 리디안 모드, 믹소디안 모드, 넘어갑시다. 이런 거 넘어갑시다. 왜? 나도 잘 모르니까. 그리스인들의 4가지 책 이론이 기여한 것이 뭐냐면, 이제 음악을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이제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음악과 의학을 연결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음악을 사용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울한 사람,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그런 말을 할 기회가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우울한 사람을 여러분이 좀 치료를 해준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음악을 먼저 사용을 하겠어요? 자, 조용한 음악을 치료용으로 사용을 한다. 아니면 격정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밝고 쾌활한 음악으로 이제 치료를 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용한 음악이 먼저 우울증 환자 치료를 하는데 좋아요.
만약에 우울한 사람한테 막 시끄럽고 막 이 빠르고 경쾌한 음악을 틀어주면, 아니 그런 노래를 같이 부르자고 하면 이 우울한 사람은 도망가 버릴 수도 있어요. 왜?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음악 치료의 이런 중요한 이런 기술 중에 하나가, 원리 중에 하나가 동질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에너지에 먼저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울한 사람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왔다.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의 우울 에너지에 먼저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서 차츰 에너지를 올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다운된 사람한테 갑자기 이만한 에너지 음악을 팡 하면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네 가지 기질 이론, 책 이론이 음악 치료에도 많이 기여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9세기 중엽이 되면서 이제 신경학이 발달합니다. 그러면서 인지 과정의 중심이 두뇌의 기능에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뇌 속에 다양한 신경세포들의 어떻게 작용에 따라서 인지 내용도 바뀌고 인지 양도 바뀌고 수준도 바뀌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이제 고차원 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때 크노브라크라는 사람이 이제 실음악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아뮤지아라고 해서, 이제 독일어에 있어서 아는 소위 말해서 이제 없는, 이것이 아닌 다른, 우리가 보통 이제 무신론, 유신론 그렇게 할 때 무신론은 이제 아테이즘, 아가 붙거든요. 그게 이제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닌, 이것이 아닌 다른, 이런 의미가 있는데, 보통 이제 없는 것으로, 즉 실음악 아무지아 하면 이제 음치를 의미, 그러니까 음악을 아무리 노래를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을 실음악증이라고 하는데, 이때 크노브라크라는 사람이 19세기 중엽 때 이런 말을 썼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감각적 실음악증은 뭐냐면 청각장애, 악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 이거 내 이야기인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네, 이 여기 해당하면 감각적 실음악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다음에 이제 운동 실음악증, 노래 부르기라든가 작곡이라든가 기악 연주에 어려움. 난 노래는 좋아해요. 노래는 이제 좋아하고 이제 그러는데 또 노래 잘 들려요. 그런데 정작 나 부르려고 하면 안 돼. 의외로 피아노 치는 분들이 고음 불가가 많더라고요. 피아노는 기가 막히게 잘 치는데 고음이 안 올라서 노래를 잘 못 부르는 그런 분들이, 나는 뭐 피아노를 잘 치면 노래 당연히 잘할 거리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운동 실음악증은 노래 부르기가 어렵고 또 작곡이라든가 악기를 연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이런 이 두 가지도 해당되지 않은 사람, 아유 대단해요. 그 외에 19세기의 많은 의사들은 음악이 신체 작용과 연관되어 건강과 생활에 영향을 준다라고 믿은 거예요. 음악이 신체 작용과 연관되어 건강과 생활에 영향을 준다라고 믿었대요. 19세기 의사들은. 아이고, 이제 좀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도 잠깐 휴식을 이제 취하고, 여러분들도 잠깐 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다음 강의에서 만납시다.